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회가 좀 상당히 부산했죠? 2시에 연다고 했다가 5시에 연다고 했다가 8시로 또 미뤄지는. 네. 하여간 막판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했는데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일정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한대요? 보이콧 쪽으로 좀 기류가 모이고 있고,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느냐이긴 합니다만, 대체적인 기류는 다들 반감이 좀 심해가지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사실은 야당에 대한 반감?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퇴로를 열어주지 않은 셈이다. 지금 원하는 상임위를 다 이제 상임위원장을 해놓고 위원들도 강제로 그냥 배정해놓고, 지금 뭐 사실은 그 강제 배정되는 과정에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의 뭐 수요가 이제 반영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대로는 그대로 7자리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제 강경 기운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보이콧 기조로 가지 않을까. 다음에 이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그게 문제죠. 그리고 보이콧을 무슨 계기를 어떻게 할 건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콧이 얼마나 가는지가 사실 관심사 아닙니까? 예, 그 뭐든 시작은 쉬워도 끝내는 게 어렵거든요. 게다가 이번 22대 국회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21대에 몇 개월간 끌다가 결국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처럼 격앙되어 있고 테러가 없다라는 지점에서는 계속 싸우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지점 플러스 21대와는 다르게 국민의힘이 지금은 여당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여당이 무슨 천막을 치겠습니까? 여당이 뭐 단식을 하겠습니까? 여당이 뭘 할까? 할 수 있는 보통 하는 건 야당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은 있지만 여당은 뭐 강경 투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할 수 있는 대응선이 마땅치가 않다. 오히려 잘못해서 강경 수단으로 가게 되면은 역풍만 세게 불 수도 있다.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여당이 일 안 하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격앙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고 나면 머리가 좀 복잡하게 돌아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떠나서 최상병 특검법 이제 최우선 처리할 거 아니에요. 방송사법도 하고 그럼 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7월 중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계획은. 그러면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넘어오는 것이 그 빠르면 7말 8초가 될 텐데 그때 이거 보이콧하면 이거 통과되거든요. 재표결에서. 그잖아. 그렇죠. 네. 안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야죠. 네. 네. 어차피 그러면 우리 요것만 처리하고 다시 나갈 거야. 요게 성립이 되나요? 아마 이제 의회 독주를 막기 위해서 예. 또 잠깐의 어떤 보이콧을 멈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여야 모두 지금 유례없는 길들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한테 이런 상황이 좀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유례 없이 써서 처음으로 하는 것들이 많다. 우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례 없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다 아마 유례 없는 상황에 대한 유례 없는 대응이다라는 식의 여야 모두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이제 그 7월 말에 국민의힘 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 대표가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겠다. 그럼 우리가 여당이니까 국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 주체로 돌아가자. 요 시나리오가 가동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새까지 기르게 되면은 더 길고 끌게 가봤자 여권의 악재로만 작용하지 호재로 반전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아까도 뭐 김은지 기자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독주 프레임, 뭐 입법 독재, 뭐 민주당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프레임이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재반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먹히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지금 괜히 뭐 계속 야당 단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민주당만 아니라 개혁신당도 있고 조국혁신당이 있고 다른 야당들도 다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여당만 단독으로 빠진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계속 목리를 부려봤자 사실은 크게 이득될 게 없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한다고 하면은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된 상황에서 뭔가의 묘수를 발휘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그 공은 또 이 국회의 막힌 정국 뚫어낸 공을 또 당대표가 가져갈 테니까요. 요새. 그러니까요. 계기가 있다면 이제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거부권 행사의 재표결 시점하고 거의 맞물릴 타이밍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시나리오가 작동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한 2달 가까이 남았으니까. 당장 이번 주에 그럼 나머지 7개도 민주당이 가져가는 겁니까?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당이 참석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18개를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모습으로 개문발차하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또 쓸데없는 게 꽂혀갖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재협상해갖고 7개 다시 내주면 위원장에다가 뺏기는 분들의 심정은 어떨까? 실제로 민주당에서 21대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았습니까? 있었잖아요. 이제
좋다 말았네 이거. 뭐 잠깐이라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도 예. 대체적으로는 네. 그때 상임위원장을 함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상임위원장을 이제 하반기에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했으니까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썩 내켜하는 분들이 사실 아니긴 합니다. 줬다 뺏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당직이라든지 다른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논리적으로 좀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 예. 개인으로서는 약간 독배를 마신다라는 느낌이 있긴 그렇죠. 있죠.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아무튼 그나저나 지금 국민의힘은 그래서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꾸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민생이나 이런 것들을 돌보겠다 이런 차원인 거죠. 네, 지금서 뭐 특위를 15개나 꾸린다고 해가지고 쪼르륵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실은 위원장도 이제 특위위원장도 배분을 다 했죠. 위원들한테도 의원들한테도 한두 개 이상 꼭 들어가라라고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걸 이제 상임위의 이제 대응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에 대한 대안이 되게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당내 특위가 어떤 권한을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통과시킨다고 해서 무슨 갑자기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본회에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 어떤 식으로든 상임위하고의 뭔가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 정부 관계자들이 여당 특위 자리에는 나가고 상임위엔 불출석하고 하는 식으로 목리를 부린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그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막을 수 있는 한계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보통 특위라는 걸 만들면요. 한두 번 정도 회의 때만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취재도 안 해요. 재미도 없고 뭐 기사도 안 나오거든. 본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를 포함해서 많은 기자들이 네. 그러니까 여당 같은 데서 특위를 좀 만든다고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고 목적이 있어갖고 이제 목적과 시한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특위가 힘을 받지. 네. 그냥 상임위의 대응 차에서 우리가 쭉 갈 거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지리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이슈를 좀 기사화하기 위해서 무리수가 나오게 되고 그런 게 밥 한 공기 다 먹자 같은 게 이제 지난번에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특위는 사실상 뭐 아직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 좀 어렵다. 이게 해석입니다. 아무튼 뭐 특위 용도는 우리가 비록 국회 일정은 보이콧하지만 노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렇죠. 쇼 윈도용 예, 예, 뭐 이렇게 예. 이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다 야당일 때 의미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효능감, 무언가를 바꿔가지고 국민들한테 가닿게 해서 변화라든지 뭐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누가 여당이냐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그 의석수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여당의 대응이 굉장히 야당 같다라고 하는 지점이 네. 여당에서도 답답하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특위를 꾸렸다라고 하는 게 이게 기사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언가 더 이상 되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사가 안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가구신 기자 말대로 처음에 한두 번은 이제 출범한다. 그리고 이제 아주 센 워딩이 나오게 되면 그 이야기를 싣고 그리고는 해프닝성 아까 밥 한 공기 다 먹자라는 식의 대책 이야기는 굉장히 해프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특위가 결국 돌아가고 당정 관계를 통해 가지고 고위 당정에서 무언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주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이 생각이 불현듯 뜨는데 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원내 지도부의 전략 가운데 이런 전략을 가동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최상병 특검법이나 방송 3법처럼 이른바 개혁 입법 드라이브는 거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추진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리가 전혀 없는 근데 또 민생과 연결이 되는 그런 의안을 몇 개를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가지고 저출생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던지고 있지 바로 그런 않습니까? 거. 처리해 예. 주는데 국민의힘이 보이콧 때문에 처리에 동참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국민의힘 보이콧해도 지금 의석수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지점인데요. 네. 윤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하냐 마냐.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는 이제 의석수를 마련하느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지나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는 무조건 받을 거. 그러니까 국정에 우리도 이렇게 협조할 건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결국 보이콧에 대응하는 민주당의 전략일 수도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선택지가 좀 너무 좁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사실 지난번 국회 하반기에도 마지막에 이제 정리가 될 때 예를 들면 고준위법이라든가 이제 몇몇 법들은 쟁점 법안도 아니었고 오히려 여당에서 원했던 법안들인데 그 법안은 함께 무더기로 이제 폐기가 됐거든요. 만약에 야당이 그런 법안들 몇 가지 이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쭉 처리해가지고 통과시킨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원래 여권에서 원했던 관련 법안인데 이걸 거부권 쓸 수도 없고 국민의힘이 표결에 동참은 안 했고 그럼 이 법을 통과시켜서 민생 챙긴 건 모두 야당의 몫이고 그러면 여당은
뭐 여론이 지지율이 더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 이 정도의 그림인 것 같은데요.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를 하고, 근데 그 상임위에서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나오지 않는 모습들이 안 나오겠죠, 일단. 열린다는 것이죠. 어차피 정부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어떤 파국의 모습들이 쌓였을 때 이 여론이 누구한테 책임을 묻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결국 민주당한테 여론을 물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책임으로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하는 계산이 서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 대왕고래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 시사인이 뭐 연속으로 여러 개 특종을 해가지고 역시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단독 행진. 어떻게 그 기자는 특종상 좀 줍니까? 내부에서? 저희 내부가 아니라 이제 외부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내부에서 경례금부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저희 이제 대표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호주 최대 석유개발공사가 엑시트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판단을 보도를 한 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액트지오 같은 경우에는 세금 체납 이슈 때문에 법인 자격 박탈을 4년간 당했다. 도통 이렇게 좀 그러니까 회사 자체 신빙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곳이랑 왜 계약을 했느냐라는 식의 의문을 좀 제기한 바가 있는데 예. 어제 실제로 이제 2차관이 나와가지고는 정부가 계약할 당시 몰랐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정 브리핑에 나서가지고 발표할 만큼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기름이 나오면 너무 좋겠죠. 우리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 사장이 그 야당 의원들한테 아주 닥달하는 질문을 받아야 될 정도의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나섰냐. 결국 그것인 거죠. 아까 저희가 3부에서 그 미국의 김태형 박사가 인터뷰 미국이랑 큰일 날 일을 하거든요. 그게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게 그 기준이 있다고. 사실 한국이어도 지금 큰일 날 일이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기준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업체랑 국내 업체가 약간 법적 미비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기사들도 좀 아마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여당 내에 솔직한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솔직한 분위기요? 괜히 대통령이 일 벌렸다라는 거죠. 네, 굳이. 그러니까 사실은 훨씬 더, 그러니까 사실은 스무스하게 갔으면은 정말로 원래 정금 여권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약간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나서가지고 호들갑 떨었는데 막상 까서 털어보니까 지금 계속 이제 역풍 불만의 요소들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는 또 사고는 용산에서 치고 또 수습은 우리가 해야 돼. 약간 이런 반감 기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여당의 대응이 상당히 좀 미적지근하다. 호흡이 잘 안 맞고 있다. 사실 지난번 주에도 제가 논평이 그날 안 나왔고 다음날 나왔고 논평의 이제 횟수나 수준 같은 것들을 보았을 때 다른 여타 이슈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약간 약하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빅 이슈가 있을 때 대통령실이 막 나간다. 그럼 여당이 보통 어떻게 서포트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이제 만약 상임위원회가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뭐 하자고 했는데 지금 원구성 협상 이러니까 상임위는 당연히 못 여는 상황이죠. 그러면 막 관련 법안이 일단 마저 쏟아져야 돼요. 막 여당 의원들이 너도 나도 막 이거를 지원하겠다라면서 막 관련 막 법안 만들고 막 보도자료 뿌리고 이게 원래 보통 서포트하는 모습인데 일단 이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뭐 최근에 뭐 에너지 뭐 관련해 가지고 받아보신 거 없으시죠? 여기에 보통 또 관련 또 TF를 또 만들어야 돼. TF 만들어서 막 임명장 주고 막 모두 발언 통해서 막 산유국의 꿈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물론 오늘 에너지 특위가 첫 회의를 합니다만 관련 얘기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힘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공식 회의나 논평에서의 메시지도 집중되지 않고 있다. 다 종합해 보면 여당은 지금 전선을 여기로 더 늘리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국민의힘은 둘째치고 참 재미난 현상 한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 나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근데 그 뒤에 용산이 일체 안 나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른바 고위 관계자나 관계자 익명의 멘트도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산자부 차관 나오고 석유공사가 계속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지. 용산은 거기에 지금 발을 안 걸치고 있어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역시 유리한 거는 얼굴 나오고 불리한 거는 뒤에 숨는다. 전혀 일관되죠, 아주. 네, 지금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을 했다면 그 뒤에서 불거지는 논란에 대해서 용산이 그러니까 대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절대 혼자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네. 나머지 하나가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뭐 선회해 보자면 참모 뒤에 숨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아마 이제 용산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 기류가 느껴지는 건 사실이고요. 파악이 안 됐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메시지 대응이라든지 이슈에 있어서는 좀 전면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 바로 여기서 끊어서 죄송한데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는 자 산자부에서 용산으로 보고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탐사 분석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20%래요. 올라갔으면 그게 해당 수석실 거쳐서 정책실장 거쳐서 게이트키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한테 보고할 사항인가 아닌가 1차. 그다음에 그러면 보고할 사항인가 아닌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산자부나 석유공사 이제 다시 그러니까 팩트체크 들어가잖아요. 용산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님 이 건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입니다. 그다음에 정무기능이 붙어갖고 발표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원래 프로세스가. 그러면 지금 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는 국정브리핑 이전에 게이트키핑이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6월 2일에 이제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이제 브리핑을 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 작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따라서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용산에 최소한 스터디가 돼 있었다면 이렇게 대응이 무대응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사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하게 되면은 해명이 착착착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해명의 순서나 해명의 논리나 지금 대응하는 수준의 이제 그 대응한 주체도 그렇고 여러모로 지금 박자들이 안 맞고 삐그덕삐그덕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이게 정말 산유국의 꿈이 부풀어가지고 막 주식시장에 막 호황이 막 사고 막 지금 막 그 지역계는 막 개발 이슈가 뭐 들썩들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또 사고 쳤구나. 대통령이 또 지금 저렇게 이런 식의 비류가 팽배하다 보니까 결국 최근의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전혀 지금 우상향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그럼 대통령이 왜 직접 나섰는가? 정책적 판단보다는 정책 판단에 경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라도 지금 국정조사 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물론 액트지오로 어떻게 계약하게 됐는지 부분부터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 사장이 야당 의원들한테 닥달을 당할 이슈 정도의 사안을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면서 키웠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지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뭐 저희 이제 주하원 기자가 굉장히 열심히 취재하긴 했지만 기자가 미국 홈페이지 몇 개 뒤져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자료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혹시 몰라서 저희가 전문 번역 업체에 급하게 맡겨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는 보도를 며칠 상간으로 했습니다. 그 정도라면 사실 우리 국정의 최고 책임자들을 주변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최고 에이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이런 것들이 전혀 거쳐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우리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냐라는 위험 시그널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아마 좀 계속 힘을 얻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거쳤다고 한다면은 그 기능을 심각하게 상실한 거니까 문제인 거고 프로세스를 안 거쳤다라고 하면은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했다는 거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로 해도 문제다. 아니 아무튼 이게 나중에 그렇게 결과 나오는 이거 되게 희소식이잖아요. 되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는지 논란이. 그래서 조금 딴지거도 됩니까? 약간 진보 매체 입장의 그 기자로서는 석유가 나온다고 꼭 파야 됩니까? 뭐 이제 뭐 저거 얘기하는 거죠.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우리 소중한 고래들의 문제도 있고 재생에너지 전환되고 이런 상황에서 석유가 나온다 오히려 지금 뭐냐면 나온다는 게 확실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해야 하는 거냐 지금 시기에서 에너지 전환하는 상황에서 이런 걸로 좀 발전적인 이슈로 가야 되는데 지금 나올지 말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기 20%짜리 그래서 몇천억을 쏟니 많이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부터가 지금 대한민국 언제부터 이 공론장에 담론 수준이 이렇게 후퇴하고 있나라는 좀 심각한 우려가 듭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죄송합니다. 국민 정서라는 게 또 있죠. 네, 산업화 시작되면서 100년간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의 서름을 겪어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정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당장 지지율로 연결될지도 좀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게 아까 이제 곽우신 기자의 지적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번 주 한국갤럽이 나와봐야지 알 텐데 지난주가 공교롭게도 한국갤럽 여론조사 쉬는 주여가지고는 그 추세 자체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쉬는 주였나요? 예, 6월 6일이 이제 현충일이다 보니까 곧 그 주에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최저 지지율을 찍었다. 그리고는 이제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첫 국정 브리핑을 석유로 했다.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지표가 아직 명확하게 추세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제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의 위기는 보수세의 붕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탄핵 위기를 겪고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를 찍었던 사람의 수
퍼센트만큼도 지금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윤 대통령의 지금 핵심 판단은 보수세를 좀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을 텐데 이 사안과 그리고 지금의 이제 긴장도가 올라가고 있는 한반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보수세를 좀 뭉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민주당으로 가봅시다.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대권 당권 분리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둔다. 이 부분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영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사람이고 7인회의 핵심 멤버로 분류됐던 김영진 의원이 공개 반대를 하고 나섰다. 자, 그러면 이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 자, 이걸 좀 탐구를 해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와 김영진 의원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김영진 의원은 본인이 진짜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충원 고언이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길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은 이제 소위 말하는 친명계 안에서도 강성의 목소리를 냈던 분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 후에 당대표직을 나가냐 마느냐를 두고 본인이 고민을 한다고도 하고 주변에 이야기를 물었을 때 김영진 의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까지의 관례에도 맞지 않고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잠깐 쉬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리가 좀 멀어졌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이후에 정무조정실장으로 복귀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한창 이제 주변 측근 그룹들이 이제 뭐 구속을 당하거나 혹은 뭐 이제 사법 처리 위기가 있었던 때인데 그때 이제 도와달라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좀 돌아가게 됐고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다시금 이제 특정 부분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대권 가도에서 오히려 불리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좀 약간 의견이 달랐다. 이재명 대표하고 이런 뭐 이야기도 좀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틀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김영진 의원 한해 줄기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놓고 본다면. 점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총선의 공천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들이 좀 분화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그룹의 이제 의원들이라고 하는 게 원조 친명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김영진 의원 네. 같은 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더민주혁신이라고 해서 이제 네. 소위 강성으로 분류되는 초선 그룹 의원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이제 그쪽에 힘이 더 많이 실리고 있는 과정. 그러니까 신주류 혹은 뭐 신명 이런 이야기까지도 붙는데요. 이제 그 안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을 어떻게 끌고 갈지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뭐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일정 부분 걸리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게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과정에서. 사실 정성호 의원도 이게 그 과정에서는 늘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쓴소리라고 하는 것들을 꽤 내왔던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특정 계파나 뭐 정파들이 보통 주류를 형성을 하게 되면 그 주류 안에서의 분화는 사실은 뭐 진영을 막론하고 항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왔던 일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김영진 의원이 지금 레드팀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야당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좀 물어보게 되면 기자들은 해석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기자들은 이게 이제 김영진 의원이 나름 뭔가 이제 사실 비명계가 많이 지금 사라진 입장에서 그 공간이 비어 있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일종의 자기 정치적인 포지션도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방금 이제 김은지 기자가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친명 안에서도 뭔가 이제 필요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내는 어떤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좀 뭔가 본인에게 무조건 편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기 때문에 중용도 하고 가까이 두는 거다 뭐 이런 식의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그 내부의 그 속내를 뭐 저희가 밖에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2단계에서 뭐 대단히 무슨 뭐 막 각을 세우고 뭐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조금 너무 이제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외교 안보 라인에서 이제 흔히 나타나는 막 굿캅, 배드캅 그러니까 역할 분담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드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게 좋아졌다 나빠졌다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 멀어진 지점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또 좋아졌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정치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자 중간적으로 친명계가 분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정리하면? 사실 워낙 이제 커졌기 때문에 이제 네. 민주당이 친명이 아니라고 말하는 의원들이 없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분화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더 센 목소리를 내는 분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좀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는 분들로 좀 분화되고 있는 지점이 있죠. 근데 그러면 자 김영진 의원이 목소리를 했던 대권 당권 분리 규정
예, 손을 대는 거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이제 전 의원이죠, 전 네, 의원. 그 박지원 의원도 반대 의사를 표현한 바 굳이 있습니다. 그랬어야 됐는가라고 하는 한번 문제를 던져보고 있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중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대부분이 다 반대 의사를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분만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나머지는 다 우려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중진들 이상에서는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위인설관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어떤 아픈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누군가를 위해서 모양새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당사자한테 좋은 일이냐라고 하는 지점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것이 굉장히 지금은 아니지만 대선이 다가올수록 그것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2026년 지방선거의 공천 문제 결국 이것 때문이다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것까지 행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난번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로 가다가 여권에서 얘기했듯이 뭐 입법 독주니 뭐 이런 이제 그런 프레임에 걸리게 되면서 약간 나중에 좀 실기한 측면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권도 이제 뺏기게 되고 뭐 이제 지방선거 참패라든가 이런 것도 나왔었다가 다시 이제 복구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게 될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음 지방선거라는 거는 다음 그 바로 뒤에 있을 대선의 어떤 리트머스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번 다음 지선은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지선인 거죠. 사실 또 이번에 지선에서 지난번에 많이 졌기 때문에 또 지금 서울시 의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정책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립을 쥐고 이렇게 당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오히려 여권에게 뭔가 반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반적인 어떤 우려들이 야당 내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진들도 그렇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마 정무적으로 좀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방선거 때에도 뭔가 이 그립을 놓고 싶지 않고 싶은 그게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은 또 꼭 그립을 줘야만 되는 걸까? 사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전면 나서지 않더라도 당이 이미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잘 기로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사실 잘 정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마 꽤 좀 계산기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특히나 이제 여당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야당 대표로서 이제 책임감을 지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파트너로서 보인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겠지만 대선이 아직 3년 남았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부담이 되는 프레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대선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언더독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굉장히 이 어떤 1등 프레임에서 그 독주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과연 미래를 위해 좋으냐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야당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마지막으로 그 대북 송금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제 보도는 이번 주 안에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일단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흘러가고 있답니까? 사실 이화영 1심은 여든 야든 모두가 아주 주목하고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서 검찰이 이제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체포영장을 또 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2차 체포동의안에 이미 그 대북 송금건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소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시도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물타기 전국을 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부결시키는 장면을 또 연출한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인데 기소 수순으로 가면서 지금으로서는 정부 여당으로 분리했던 여러 국면들을 이걸로 일정 부분 물탈 수 있다라고 이제 야당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점수를 꽤 많이 잃은 채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경기인데 역전 만루포 하나 쳐가지고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재명 대표의 다시 불거지고 있는 일종의 사법 리스크인 거죠. 근데 다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제 소위 잠재적 당권 대권 주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계속 말을 얹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래서 그 체포동의안 넘어왔을 때 그 이후의 정국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여권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한 건가라는 물음표가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실은 무조건 여권한테 좋게 작용할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여당이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여기저기 이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한 방으로도 뒤집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당력을 아마 집중해가지고 최근에 메시지도 쏟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똑같이 재현되진 않을 것이다. 그 그림대로. 그러니까 이제 2차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가 돼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이제 거기서 기각이 된 거잖아요. 근데 2차 체포동의안에 이제 그 대북 송금건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부결이 된 게 아니라 영장에서 기각이 돼버린 거라 아무 체포동의안
구속영장 다시 치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더라도 부결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죠. 의석수로 보면 그런데 예. 결국 이제 부결시키는 장면 연출용.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때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과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